책이 들어오면서 지식이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이라는 거는 무지와 미신에 대한 승리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미디어는 이제 책인데 지금 형태의 책은 아니고 사람들이 돌에다가 뭘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광개토대왕 비문이라든가 또는 진흥왕 순습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돌에다가 이제 썼고, 또는 그 경전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어느 게 진짜인지를 모르니까 이것이 진짜다 알기 위해서 경전을 돌에다 새겼다 그래서 석경이라고 그래요. 석경. 그래서 그걸 이제 돌에다가 새겨놨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돌을 운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커서. 그래서 이거를 운반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 이제 그것이 그 책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인류 최초로 문자를 사용한 수메르인은 점토판에 문자를 새겨 기록을 남겼고요. 고대 이집트에서는 식물 파피루스의 줄기를 얇게 잘라 문자를 기록했는데 이 역시 책의 기원입니다. 짐승의 가죽을 말린 양피지에 쓴 성경은 2000년이 지나도 읽을 수 있습니다. 종이를 발명하기 전 중국에서는 대나무를 엮은 뒤 그 위에 글씨를 쓰는 죽간을 사용했는데요. 진시 황제가 분석행위 때 태워버린 수많은 책들도 모두 죽간이었습니다. 이후 체륜이 당나무를 이용해 종이를 발명하죠. 그때까지만 해도 문제는 뭐였냐면은 이 종이에다가 단순히 쓰는 거예요. 쓰니까 일일이 이제 써야 되니까 이렇게 쓰는 거를 필사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쓰다가 나중에 이렇게 써갖고는 안 되겠다. 이거를 뭔가 방법이 없을까. 사람들이 처음 생각한 게 뭐냐면 도장이었어요. 도장을 이제 눌러 찍는단 말이에요. 여기에 마법이 생긴다고 생각했어요. 이 도장이 찍힌 사람만 주인인 거예요. 도장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사람들은 목판에 글자를 새겨 대량으로 찍어내는 인쇄 방법을 개발하는데요. 고려 고종 때는 목판 인쇄의 신기원 8만대장경을 완성하게 됩니다. 나무에 활자를 새기는 목판 활자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세계 최초로 금속 활자가 만들어지는데요. 직지는 금속 활자로 찍은 가장 오랜 책이지만 널리 읽히지는 못했답니다. 80년 뒤 유럽에서는 구텐베르크가 한 발짝 늦게 금속 활자를 발명하는데요. 1454년 양피지본 성경 45부를 인쇄하면서 본격적인 책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성경의 보급은 지식의 전파와 성찰로 이어져 유럽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16세기 중반에 윌리엄 틴들이라는 사람이 영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 이유 때문에 네덜란드 유럽 대륙으로 도망간 사람을 잡아다가 화형을 시켜요. 그게 16세기예요. 권력자들은 옛날부터 백성들이 무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배하기 쉽단 말이에요. 유식하면 자꾸 뭐 비판하고 뭐 까불고 뭐 이런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한자를 쓰면 이건 아무나 못 배우는 거예요. 이걸 배우기 위해서는 가난한 사람은 배울 수가 없어요. 세종이라는 인물이 이 한글을 만들었다는 거는 이건 엄청난 겁니다. 권력자 스스로 하층민의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만들어낸 거예요. 훈민정음, 백성을 가르치는 올바른 소리잖아요. 왜 세종은 글자를 만들고 소리라 그랬을까? 소리를 따라 만든 글자 훈민정음. 그 어떤 소리도 적을 수 있다고 해례본은 밝히고 있는데요. 실제로 훈민정음은 소리가 나는 원리에 따라 글자를 만들었기에 입의 모양과 글자 모양이 일치합니다. 기억. 혀뿌리의 모양이 똑같죠? 산업화 시대만 해도 이게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그러다가 1980년대 이후에 정보화 사회가 들어서면서 이 한글의 위대성이 이제 엄청나게 나옵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보면은 다른 뭐 알파벳도 복잡하잖아요. 우리 핸드폰은 그 자음 14개에다가 그 천지 3가지만 딱 해버리면은 그냥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빨라요. 그 중국은 아무리 뭐 간체자를 만들어도 우리보다 7배가 느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목판 인쇄할 때는 8만 대장경을 만들어서 세계 최고의 목판 인쇄술을 증명을 해냈고, 그 다음에 금속활자 우리가 발명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전자출판에서 한글이 나오면서 우리가 IT 강국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이건 우리의 전통에서 당연히 따라오는 일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주장하고 싶은 거죠. 문자의 유구한 역사는 문명의 발전과 같습니다. 문자를 기록한 책의 탄생. 책과 더불어 인류의 지적 능력과 사고는 눈부시게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Did you ever make anything happen? Anything you couldn't explain? You're a wizard, Harry. I'm a what? Harry Potter. 고아 소년 해리포터가 마법 세계에서 영웅이 되기까지 모험과 환상을 스펙타클하게 그린 영화 해리포터. 이 영화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테죠. Between the classes and the corridors. 1997년 처음 책으로 출간돼 10년 동안 총 7권으로 완간된 해리포터 시리즈는 책뿐만 아니라 영화, 게임 산업까지 진출하며 부가가치를 극대화했습니다. 이혼녀의 무명 작가였던 롤링은 해리포터로 일약 세계적인 스타 작가로 떠올랐죠. He's too strong. 책 해리포터 시리즈는 67개 언어로 번역돼 4억 5천만 부 이상의 판매고를 올린 금세기 최고의 베스트셀러입니다. The longer we stay here, the stronger he gets. 책의 인기에 힘입어 제작된 영화 역시 지난 10년 동안 총 8편이 만들어졌는데요. 영화 수익만 약 7조 8천억 원. 영국 경제에 기여하는 효과가 연간 6조 원 이상이라고 하니 책 한 권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겠죠? 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for 2010 is awarded the Peruvian author Mario Vargas Llosa. 2010년 노벨 문학상은 라틴 아메리카를 대표하는 저항 작가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에게 돌아갔는데요. Real freedom if you separate political freedom from economic freedom, from social freedom, from cultural freedom. Hast du hat sich wieder so ein Rad gekauft. 나치에 핍박받은 체험을 문학으로 승화시킨 헤르타 밀러의 글은 총칼보다 더 힘이 셉니다. 가치 있는 문학은 영화로도 상영되는데요. 이렇게 책은 시대를 반영하고 때로는 시대를 바꾸기도 합니다. 셰익스피어만큼 칭송받는 영국 시인 밀턴은 신라권의 저자로도 더욱 유명한데요. 검열 없는 출판의 자유를 표방한 아레오파지티카는 오늘날까지도 경전처럼 읽힙니다. 자유, 평등, 박애. 그동안 신분제와 종교의 틀 안에 갇혀있던 인간의 존엄성은 책을 통해 유럽 사회 곳곳으로 퍼져나갑니다. 이른바 시대를 바꾼 금서들의 힘인데요. 프랑스의 혁명가 장 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민주주의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왕이 계약을 어기고 자기의 그 배만 채우면은 승복할 필요가 없다. 이게 사회계약론. 그래서 이 사회계약론이 나온 이후와 이전과 역사를 이제 가를 정도로 자본주의에 반하는 생각들도 커져갔습니다. 특히 마르크스는 계급과 소유, 국가의 문제를 파고들었는데요. 이 모든 생각을 집대성한 자본론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뼈대가 되기도 했죠. 책은 시대를 반영하고 시대를 바꾸는 가장 진실된 미디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제는 종이의 활자화된 것을 넘어 태블릿 PC나 스마트폰으로 보는 전자책도 상승세입니다. 책을 읽는 동시에 단어 검색 등 여러 가지 기능을 갖추고 있어 전자책의 인기와 저변도 점점 확대되고 있죠.
predecessors. It has an enhanced display, faster navigation, and an entirely redesigned chassis. The new Kindle is 15% lighter and 앞으로의 이제 시대는 어차피 이 집단 지성, 집단 이성, 집단 창작 이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죠. 그게 전자책 때문에 그게 쉬워집니다. 인류의 가장 오랜 미디어 책은 디지털의 시대에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갑니다. 중요한 소식을 발빠르게 전하던 호회를 아시나요? 인쇄산업의 발달로 뉴스와 정보를 전하는 본격적인 매스미디어, 바로 신문이 등장합니다. 신문은 일간지, 주간지, 스포츠신문 등 다양한 장르와 종류로 나뉘는데요. 본격적인 신문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19세기 초 1펜이라는 싼 가격의 신문들이 신문의 대중화를 앞당겼는데요. 선지가 일명 페니페이퍼의 시초라 할 수 있습니다. 신문을 한 부라도 더 팔기 위해서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들을 기사화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황색 언론의 예가 바로 미서전쟁입니다. 신문들은 여론을 자극해 전쟁을 일으키고 흥미 위주의 과잉 보도로 일관했는데요. 뉴욕월드와 모닝저널은 일요일에도 신문을 찍어내며 치열한 경쟁을 펼쳤습니다. 그때 그 두 신문사에서 옐로우 킷이라는 노란 꼬마라는 만화를 이제 경쟁적으로 연재를 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옐로우 저널리즘이라는 말이 거기서 생겼습니다. 옐로우 저널리즘의 특징은 어쨌든 그 진실보다는 사람들의 호기심과 관심을 촉발시킬 수 있는 보도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데 있죠. 1936년 베를린 올림픽. 우리 국민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 손기정 선수가 마라톤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합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스타디움에는 일본의 일장기가 올라가는데요. 일제 식민지였던 탓에 손기정 선수와 국민들은 그 울분을 달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손기정의 가슴에 일장기를 지운 사진 한 장, 바로 일장기 말소 사건입니다. 3.15 부정선거 데모에서 참혹하게 숨진 김주열 열사의 사진은 4.19 혁명의 시발점이었고요.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 경찰의 물고문으로 사망했지만 단순 사망으로 축소, 은폐하려 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신문의 이딴 특종 보도로 밝혀졌습니다. 위기를 느낀 정부는 언론 보도 지침을 내려 언론에 대한 압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는데요. 오늘날의 신문이 있기까지는 많은 희생이 뒤따랐습니다. 국민들의 입과 귀를 막았던 박정희 유신 시대. 언론인들은 자유언론 실천운동을 펼치지만 정부의 압력으로 광고 해약이 잇따릅니다. 결국 신문에 기사만 있고 광고는 백지인 백지 광고 사태가 벌어지는데요. 독자들이 응원 광고를 내주기도 했지만 동아일보사는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언론인 113명을 무더기 해고했습니다. 그 전부터 이 정부의 언론 탄압에 저항을 해오다가 그것이 이제 촉발 계기가 된 거죠. 1단짜리 기사가. 그러나 그것을 쓴 기자가 있었고 이것을 또 싣도록 하는 편집국장의 지시가 있었고 이것을 탄압하는 권력이 있었고 이게 저항하는 기자들이 있었고 그래서 70년대의 그 암흑했던 시절에도 동아일보에서 그런 그 언론 자유의 횃불을 들었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그 사주가 권력에 이제 굴복해 가지고 결국은 그 자유언론 투쟁에 앞장섰던 기자들을 다 쫓아냈죠. 그래서 지금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때 해직된 기자들은 동아자유언론 수호 투쟁위원회를 결성해 자유언론과 민주화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했는데요. 하지만 당시 동아일보 사태는 언론에 일절 보도되지 않은 채 외신들만 한국의 언론 상황을 우려하고 나섰습니다. 제도권에서 축출된 기자들은 본격적으로 재야 언론인의 길로 나섰고요. 서슬퍼런 군부 때문에 신문과 방송이 외면한 진짜 뉴스들은 이들의 손으로 배포됐습니다. 유신 독재가 끝나고 맞은 80년 서울의 봄. 하지만 신군부가 언론사를 통폐합하고 수백 명의 언론인을 해고하는 인고의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암울한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언론인들과 국민들이 힘을 합쳐 만든 최초의 국민주 신문이 태어나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로쓰기를 통해서 교과서라든가 다른 잡지들은 대부분 가로쓰기였는데 신문들은 그때 당시 세로쓰기였거든요. 그래서 그 구시대적인 그런 것을 철폐를 하고 가로쓰기를 아주 파격적으로 단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많은 그 문화 사업을 통해서 그 시민들 또 그리고 기자를 공채하고 할 때, 그때 그 전에는 다른 신문들은 보통 그 여성을 성차별을 많이 했는데 그 한겨레 신문은 공모 기자나 직원 채용을 할 때 그 여성을 동등 비율로 한다든가 차별 없이 뽑았다는 그런 것들, 이런 것도 이제 상당히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고. 난 눈물이 나와서 말할 얘기가 없어. 너무도 고맙고 감격스러운. 신문은 우리 시대의 사회적 양심과 시대적 지성을 표방합니다. 신문을 한번 찬찬히 살펴봅니다. 정말 많은 기사와 정보가 담겨 있는데요. 신문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서울의 한 신문사를 찾았습니다. 오늘 이 아침 신문은 헤드라인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겁니다. 북탈북 무조건 막아라 국경서 현장 사살인데 이 메시지가 일면 톱의 그 헤드라인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 헤드라인보다 이 오늘 이 편집자는 이 깊어가는 가을, 이 사진을 사실은 헤드라인으로 쓰고 싶었던 겁니다. 기사도 중요하지만 이런 편집, 이런 사진을 오늘은 더 이 일면 헤드라인보다 더 중시하겠다라고 하는 편집자의 이 의지가 실려 있는 이 디자인입니다. 예. 내용을 함축적으로 담은 헤드라인은 매우 중요합니다. 때로는 신조어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럴 경우 헤드라인은 한 번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재생산됩니다. 20, 30, 40대를 상징하는 2040은 정말 여러 번 쓰였네요. 오후 5시. 편집국이 바빠지는 시간인데요. 기자들이 쓴 조간 기사가 넘어오면 편집국에서는 신문 제목과 기사를 배치하는 레이아웃 작업에 들어갑니다. 이제 기사가 선택된 거를 배치를 하고 밸류 판단을 해서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뭐 사진을 선택을 해서 셀렉트를 해서 그 위치를 정하는 레이아웃 작업이라고 보통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종의 마지막 가공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그대로 신문 지면이 인쇄가 돼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광고부는 신문에 들어가는 광고나 사진을 수정하는 부서인데요. 신문에 게재되는 사진 광고는 모두 이곳을 거쳐 지면에 실리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독자에게 효과적으로 어필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습니다. 지면 광고 하나하나 필름으로 스캔받는 작업인데요. 너무 구시대적이라고요? 모든 작업이 디지털화되면서 이런 방법도 곧 없어질 거랍니다.
하지만 사진은 아주 선명하죠? 마감 시간, 스포츠국으로 가봤습니다. 여자 프로농구 삼성생명의 그 혼혈 농구 선수 김벌리 로벌슨 선수가 그 특별 기화 선수 절차를 밟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인데 사실 이게 동아일보 지금 특정 기사거든요. 담당 데스크가 기사 수정 및 교정을 합니다. 아니면 요새는 뭐 메신저 같은 게 한국 이름은 정확히 뭔가 이렇게 딱 물어보지 않습니까?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확인에 확인을 거듭합니다. 계속 부족하는 거죠. 몇 시까지? 저희가 보통 새벽 1시 반에서 새벽 3시까지, 2시 반까지. 만약에 영국에서 프리미어리그 박지성 선수가 출전한 주요 경기가 있다 그러면 이제 영국은 시차가 9시간 아니니까 그러면 저희 뭐 1~2시 이렇게 시작하는 경기도 많아요. 내년에 2012년에 런던 올림픽이 열리면은 대한민국 언론 스포츠 레저부는 다 고생한다고 봐야죠. 이렇게 여러 번 수정하고 확인해야 비로소 신문 기사가 끝납니다. 예전에 한 번쯤은 봤음직한 4컷 만화나 만평 기억하시나요? 시사적인 문제를 해학과 풍자로 풀어내며 인기가 많았지만 지금은 지면에서 사라져 아쉬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이제 인쇄에 들어갑니다. 신문사는 광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 신문 발행 부수를 부풀리기도 하는데 그 피해는 독자에게 돌아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인쇄가 끝난 신문은 보통 새벽 서너 시경 보급소로 배달돼 각 가정이나 사업장으로 전해집니다. 다변화되는 미디어 시대.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신문은 여전히 세상을 투영하는 창으로의 본분을 다합니다. 정확한 기사와 심층 보도, 저널리즘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이죠.